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에 존재하는 신박한 상식, 으스스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상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입니다. 새우의 수줍은 비밀이라고 하는 상식인데요. 아니, 새우가 수줍어할 만한 비밀이 뭐가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생각해보니까 새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맛있다는 건 잘 아는데 그거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캐나다의 공식 정부 웹사이트거든요. 여기에 새우 그리고 새우 생물학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태평양 쪽에 서식하는 새우에 대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각종 새우들의 정보가 적혀 있는데 별 이상한 건 없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점새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점새우는 태평양에 서식하는 새우 중에서 가장 크고요. 암컷의 전체 길이가 23cm가 넘습니다. 몸의 색깔은 대개 적갈색이거나 황갈색이고요. 등딱지에 흰 색깔의 가로줄이 가 있고 첫째와 다섯 번째 복부 마디에 뚜렷한 흰 색깔 반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점 이렇게 있죠. 때때로 어린 개체들이 진흙 바닥에서 관찰되기도 하지만 성체는 보통 바위 틈이나 바위의 아래에 서식합니다. 이 새우는 북태평양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동해에서 대한해협까지도 분포하고 있는 아주 흔한 새우종입니다. 새우는 2, 3년 차에는 수컷이지만 3, 4년 차에는 성별이 바뀝니다. 알은 10월부터 3월까지 암컷에게서 발견됩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 방금 읽은 이 문장 2, 3년 차까지는 수컷이지만 3, 4년 차가 되면 성별이 바뀐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수컷이었다가 암컷이 된다는 거예요. 예? 기괴하죠? 그 밑에는 도크새우에 대한 설명이 또 있거든요. 도크새우는 전체 길이가 14cm에 달하지만 보통은 7.5cm에서 10cm입니다. 부두 주변에서 서식하는 이 새우의 습성에서 쿤스트라이프라는 이름이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모래나 자갈바닥, 특히 빠른 조류가 흐르는 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새우는 생후 1년과 2년 동안은 수컷인데 2년과 3년 동안에 암컷으로 활동합니다. 그 밑에 왕새우, 혹등새우에 대한 설명도 있거든요. 혹등새우는 보통 몸 길이가 10에서 12.5cm입니다. 이 새우는 등딱지가 아치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혹등새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복부에는 눈에 띄는 얼룩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혹등새우는 알류산 열도에서 퓨젯 사운드까지, 베링해와 오코트해에서 남쪽으로 대한해협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종 역시도 2년차까지는 수컷으로 성숙하는데 3년차가 되면 암컷이 됩니다. 그 새우가 자꾸 성별을 바꿔요. 그럼 이거 번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암컷인 개체랑 수컷인 개체가 약간 시기를 달리해서 서로가 이게 짝짓기를 하나 봐. 잘은 모르겠어. 제가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새우의 생태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분홍새우, 가시새우, 옆줄무늬새우 다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수컷으로 성숙하는 것은 2년 차에 이루어지고 성전환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진다. 또 2년 차가 됐을 때 수컷으로 변하고 3년 차에 암컷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클 때까지는 성별이 약간 좀 중성 이런 느낌인가 봐. 그러다가 2년 차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수컷으로 이제 그 모습이 바뀌다가 3년 차가 되면 다시 암컷으로 변한다고 써 있습니다. 너무 기괴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뭐 대단하게 기괴한 설명은 아닌데 뭐 이딴 게 다 있냐?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싶어가지고 예, 뭐 새우의 암수 구분을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맛있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3년 차가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암컷으로 진화한다는 아주 기괴한 생명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생명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여튼간에 다음부터 먹을 때는 약간 찝찝한 상태로 먹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알 수 없는 미묘한 상식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의외로 길거리 음식이었던 것이라고 하는 상식이군요. 그러니까 의외로 길거리 음식이었던 것이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주로 먹었던 음식이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길거리 음식들은 이제 뭐 핑거푸드라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손쉽게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손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아틀라스 옵스큐라라고 하는 소식지거든요. 여기에 스파게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스파게티를 한 움큼씩 집어서 먹는 것이 한때의 나폴리 거리의 광경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9세기 나폴리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던 사람이라면 다채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리의 상인들은 고기와 케이크를 팔았고요. 아낙네들은 수프와 오믈렛을 팔기도 했고 염소들은 우유를 짜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음식들 사이에서 끓는 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스파게티 가닥이 가득 담긴 가마솥을 돌보는 파스타 판매원도 있었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모든 종류의 파스타는 통틀어서 마카로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카로니도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였고요. 다른 길거리 음식과 마찬가지로 마카로니는 포크가 아니라 맨손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은 포크로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손으로 먹기도 했다는 거죠. 뜨거운 걸 어떻게 이걸 맨손으로 먹었지? 그 밑에 보면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췌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1903년경 이탈리아 나폴리 길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파스타를 맨손으로 집어먹는 사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맨손으로 집어먹는 것을 보는 게 나폴리의 하나의 볼거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로니를 먹는 사람들이 여행 안내서에도 써있기도 했었고 그림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고 뭐 엽서로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맨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꽤나 볼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게다가 더불어서 마카로니를 한 입에 먹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 그리고 미식에 대한 도전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1832년에 출간된 나폴리의 성직자이자 민속학자였던 안드레아 데 조리오의 어떤 책에서는 나폴리 방식으로 이 파스타를 먹는 것은 한 입에 끊임없이 삼켜야 된다 라고 묘사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틈없이 연속적으로 입에 계속 우겨 넣어서 꿀꺽꿀꺽 먹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일종의 스포츠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닌 방문객들은 현지인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어 했다라고 합니다. 요런 식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김치 찢어가지고 먹듯이 이렇게 먹듯이 한 입에 쫙 먹는 게 그 당시에 맛잘알들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던 것 같지는 않고 라자로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지내는 저소득층이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동전을 주면서 야 파스타 한번 먹어봐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집어가지고 쫙 먹는 거, 요걸 보는 게 또 하나의 유희거리였다고 합니다. 스파게티는 12세기경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시칠리아에 처음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후에 나폴리에 전해졌죠. 그리고 14세기 중반까지 이탈리아인들은 포크로 원래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파스타는 부유층들이 특별한 날에, 그리고 농민들은 드물게 즐기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17세기에 길거리 음식으로 이 파스타가 이제 전파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런 식의 특이한 관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는데 길거리 음식으로까지 이제 흔한 음식이 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맨손으로까지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맨손으로 먹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각종 첨가물들, 뭐 토마토 소스라든지 뭐 치즈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맨손으로 먹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파스타 요리는 지금처럼 복잡한 게 아니었고 파스타 면을 그냥 큰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삶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이제 돼지 기름이나 소금 이런 식의 약간의 간만 해가지고 먹는 간촐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맨손으로 먹는 게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뭐가 됐든 간에 스파게티를 맨손으로 집어먹는 거가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음식이었다고 하니까 또 재미가 있기도 하네요. 근데 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 스파게티를 집어먹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인터넷에서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크로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스푼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고상하게 먹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냥 포크로 똘똘 말아서 입에 바로 넣는 게 뭐 그냥 그게 오리지널한 방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포크로 퍼먹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뭐 이런 복잡한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파스타를 먹는 게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파스타가 흔한 음식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양식의 약간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파스타에 대한 예절법이 뭔지를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이렇게 17세기에서는 맨손으로도 집어 먹었다고 하니까 그다지 먹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스푼 써가지고 똘똘 말아서 먹는 이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먹거든요. 이렇게. 뭐가 됐든 간에 새우랑 마찬가지예요. 맛있으면 된 거예요. 예,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약간 길거리의 애환까지도 담겨있던 그런 역사가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두 번째 흥미로운 상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지가 무슨 죄?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바지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죠? 제목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좀 감이 안 오는데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요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한겨레입니다. 왜 바지 사장이라고 하나요? 치마 사장은 없나요?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한글을 떼고 20여 년간 대게라고 하는 단어를 줄기차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끄적여 놓은 문장 옆에 누군가가 고운 꽃게 한 마리를 그려주었던 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개는 그 개임을 어이개 대신에 아이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대개와 대개는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 바지 사장이라는 말의 바지가 정말 그 바지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구심을 품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과거 신문 기사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바지 사장의 어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실제 업주가 저지르는 불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뒤집어 쓰는 총알바지라고 하는 데서 바지를 따와서 바지 사장이 됐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지 저고리를 입힌 허수아비라는 표현에서 바지 저고리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에서 바지만 따와서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박경리 씨의 대하 소설에는 바지 저고리가 등장하는데요. 줏대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핫바지와 비슷한 뜻이죠. 이 핫바지는 뜨겁다의 핫이 아니라 홑, 이 이제 하나 얇은 거, 이 뜻이라고 합니다. 한 겹으로 얇게 지은 바지가 홑바지고요. 두 겹 사이에 솜을 넣은 것이 핫바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루기 쉽고 혹은 뭐 별로 속내가 없는 사람을 일컫을 때 보통 핫바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바지 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지는 밑에 나와 있어요. 1995년 이기택 당시 민주당 총재는 김대중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이 서울시장 후보를 추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 스스로를 바지 저고리라고 칭했습니다. 진짜 사장은 따로 있다는 의미에서 바지 사장과 비슷한 뜻으로 썼네요. 바지 저고리만 다닌다는 속담도 있는데요. 몸뚱이는 없고 바지 저고리만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아무 속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신문 기사에 바지 사장이란 말이 대거 등장합니다. 1990년 2월 6일치 사회면에는 심야 유흥업소 단속 현장 기사가 실렸습니다. 단속의 여파로 아파트나 개인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흥업소가 많아졌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때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걸릴 경우에 대신 처벌받는 바지 사장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당시에 상당히 유행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주로 취업이 어려운 전과자나 폭력배가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의 형을 대신 살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몸뚱이뿐인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셈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바지 사장의 유형도 다양해졌는데요. 코스닥 기업 대표 중에는 주가 띄우기용으로 영입된 바지 사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출판물이든 인터넷이든 치마 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자녀의 뒷바라지에 열성인 아빠들을 일컬어서 바짓바람이란 표현을 쓴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치맛바람에서 따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가짜 여자 사장이 만약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치마 사장이라는 신조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건 또 처음 알았네. 네. 이 어원 자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기가 어려워요. 네. 어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누가 당연히 확립한 사람이 웬만하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튼간에 크게 두 가지에서 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총알바지 할 때 그 바지,
혹은 허수아비 같은 데에다가 입혀놓은 바지 저고리에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실속 없는, 겉으로만 뭔가 구색을 갖춰놓은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지 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들이 이런 식의 히스토리를 가졌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지식이 하나 늘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이것입니다. 남성 속옷과 경제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야, 이건 도대체 뭘까? 야, 감도 안 온다. 감도 하나. 남성 속옷이랑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경제가 더 좋아지면은 비싼 속옷을 입나? 이런 거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edubest.com입니다. 여기에 남성 속옷 판매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경제 지표는요,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리, 실업률, 물가 상승률 같은 후행 지표는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한 경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반면에 선행 지표는 경제가 변화하기 전에 나타나는 추세와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행 지표는 주식 시장의 동향과 소비자 심리, 그리고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자와 정치인들에게는 후행 지표보다는 선행 지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남성 속옷 지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다르게 남자들은 팬티가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자주 입습니다. 그래서 옷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구매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속옷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의 문제도 있지만 판매된 속옷의 단가, 그 속옷이 싼 속옷이었느냐 아니면 비싼 속옷이었느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남성이 저렴한 속옷을 사 입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애당초에 판매량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남성 속옷 지수라는 것이 다른 선행 지표에 비해서는 약간 좀 괴랄하고 약간 엉뚱한 그렇게 보이는 이제 지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립스틱 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샴페인 지수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가 다가왔을 때 실제 소비자들이 정말 지갑을 열고 닫는 거랑 정말 근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속옷 지수라는 것이 터무니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유용한 경제 지표고요.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이 품목과 경제 활동의 상관관계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남성 속옷 판매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에 남성 속옷 광고를 보게 된다면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 구매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속옷이 안 팔리면 속옷 광고를 엄청 사람들이 할 테니까 그때는 경기가 뭔가 안 좋아지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기도 한데, 예. 이 빅맥 지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나라별로 임금을 따졌을 때 1시간 일했을 때 빅맥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경제 지표도 있잖아요. 그런 조금 와닿기도 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여기 사진에 캘빈 클라인 이게 보이니까 또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캘빈 클라인이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이분의 딸내미 분이 남자친구가
캘빈 클라인 속옷을 입을 때마다 이제 돌아버릴 것 같다고 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렇겠지.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의 허리 이 밴딩 여기에 우리 아빠 이름 써 있어봐. 이름 정신 나가죠. 어쨌든 그런 웃긴 이야기도 같이 떠오르는 네 번째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사탕 이라고 하는데, 사탕을 먹었더니 묘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아니 뭐 당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NN 뉴스입니다. 여기에 뉴질랜드 300여 가구에 나눠준 사탕에서 고농도의 메스암페타민 검출 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면은 마약 성분을 일컫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노숙자를 돕는 자선단체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양의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사탕을 배포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사탕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포를 추적하기 위해서 최대 400명에게 연락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탕은 사탕 포장지만 감싸고 있는 고체의 메스암페타민 덩어리였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탕 하나에 함유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양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의 최대 300배에 달하며 매우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쩌다가 노숙자를 돕는 단체가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사탕을 배포를 하게 됐느냐, 이게 좀 의문이잖아요. 이게 그거였나 봐요. 푸드뱅크처럼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한 거야, 사탕을. 이거 나눠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밀수입됐던 이제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 노숙자를 돕는 자선단체의 대변인은 마약을 무해한 물건으로 위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경 간의 밀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다. 그래서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들은 그 사탕을 역추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탕, 그러니까 메스암페타민 요 한 덩어리가 $608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기부가 정말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것 같다라고도 설명을 했어요. 뉴질랜드의 시의회 의원인 헬렌 로빈슨에 의하면 화요일 이후에 최소 1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8가구가 이 사탕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입원한 사람은 없고요. 역겨운 맛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탕을 먹자마자 즉시 뱉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선단체 푸드뱅크는 밀봉 포장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품만 기부를 받는다고 설명했는데, 기부가 될 당시에는 밀봉이 돼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근데 이제 그게 밀봉된 게 아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시의회 의원인 로빈스는 사탕이 지난 6주 사이에 기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탕이 배포가 되었는지, 또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탕이 메스암페타민으로 만들어졌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사탕 소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독 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물이 배포가 된 게, 아니 마약 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사탕처럼 보이는 마약이 배송됐으니 이 얼마나 이게 또 악마의 유혹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2014년 8월 13일자의 기사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어? 에? 그죠? 사탕을 이 사탕인 것처럼 포장한 마약이 푸드뱅크에 들어갔을진 진짜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푸드뱅크 관련해서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요? 뭐 유통기한이 지나간 음식이라든지 뭔가 좀 잘못된 음식들이 푸드뱅크에 기부가 잘못돼서 안 좋은 효과를 일으켰던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으나 이게 워낙 식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약간 으스스한 사건이었네요.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어트 열풍이 살린 지역 경제라는 건데요. 다이어트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 글쎄요. 다이어트를 뭔가 다이어트 연관되어 있는 뭘 파는 곳이었다든지, 혹은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다든지, 뭐 그러면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만, 어떤 이야기였는지는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BC 뉴스입니다. BBC는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네요. 네, 여기에 덴마크의 오젬픽과 위고비 붐이 만들어낸 파장이라고 합니다. 뭐 오젬픽 그리고 위고비는 아시겠지만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어떤 떠오르는 의약품 중에 하나죠. 요즘에 식욕을 떨어뜨리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예요. 자, 불과 2년 전만 해도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이름은 생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위고비, 오젬픽이라고 하는 두 의약품의 매출 급증으로 인해서 이 제약 기업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제약회사는 2025년 2월 초에 세전 이익이 22%가 급증하면서 17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덴마크였는데요. 덴마크의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까지 이 급증하는 약의 수요가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켜 왔고요. 특히 인구 17,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던 칼룬보르그에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펜하겐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칼룬보르 외곽에서 기차에 내리면은 새소리와 공사 소음이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아주 평화로운 마을인 건데요. 철도교의 건너편에는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네모난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인슐린의 절반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젬픽과 위고비의 판도를 바꿀 활성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도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다지 뭐 엄청나게 산업의 역군으로 불리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다이어트 약이 엄청나게 판매량을 올리면서 이 조용한 마을이 굉장히 덴마크의 하나의 생명줄처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에 86억 달러가 이곳에 투자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공장에 4,400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고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000명의 건설 근로자가 이 지역에 유입됐다고 하고요. 이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에 미국에서 많이 판매됐던 헤어 롤러가 있는데 원래는 그걸 위주로 판매하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경기가 호황이었다가 불황이었다가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을 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젬픽과 위고비의 대유행으로 다시 한번 경제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GDP 성장률의 3분의 2가 단 4개의 자치구에서 발생했는데 이 4개의 자치구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거죠. 이 지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지역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위고비, 오젬픽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그게 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위고비랑 오젬픽은요,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GLP-1 계열의 약물이라고 합니다. 오젬픽은 2017년에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2021년에는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서 현재 13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젬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당뇨병 치료제라고 하고요. 현재 4,500만 명이 이 회사의 치료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 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8억 명씩이나 비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체중 감량 치료 시장이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다이어트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살을 빼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이게 약 하나로 단순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약물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또 투여량에 따라서 이게 또 효과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투여량을 늘리는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또 좋지만은 않은가 봐. 부작용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주 고도비만인 분들 그리고 식욕 억제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이 굉장히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그냥 미용의 목적으로 이 약을 쓰는 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칼룬보르그,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위치해 있는 덴마크의 지역들은 상당히 웃음꽃이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 상식은 바로 이건데요. 의외로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상식입니다. 뭘까요? 뭐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을까? 내 월급? 내 미모 수치?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죠. 뭐가 이렇게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지.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탠포드 의대입니다. 여기에 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인체의 체온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36.5도가 우리의 체온인데 이 체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체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의학 및 보건연구 정책 교수인 줄리 파소넷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라면서 배운 우리의 정상 체온은 36.5도라는 사실은 틀렸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 화씨로 98.6도, 섭씨로 36.5도라고 하는 이 기준은 독일의 의사였던 카를 라인홀트 아우구스트 분더리히가 1868년에 한 책에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 수치 36.5도라고 하는 그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의문이 생기게 된 건데요. 연구자들은 인간의 체온이 낮아진 것이 지난 200년 동안의 우리의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진이 67만 7,423건의 체온을 이용해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체온이 바뀌는 선형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의 군 복무 의료 기록부터 해가지고 미국 국립건강영양조사의 세트, 그리고 스탠퍼드 중계연구통합 데이터베이스, 이 세 종류인데요. 이게 시기가 1862년부터 2017년까지의 그런 표본이에요. 요거를 쭉 조사하면은 연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체온이 바뀌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67만 건에 달하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1990년 초중반에 태어난 남성의 체온이
1800년대 초에 태어난 남성보다 약 평균 1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여성의 체온이 1890년대 출생한 여성보다 평균 0.5도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10년마다 체온이 0.05도씩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물론 이 기준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바뀐다고 하는 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체온이 낮아지는 잠재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제 신진대사율,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진대사 중에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염증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체온이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신체에서 염증이 있다는 것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높이는 온갖 종류의 단백질과 사이토카인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빨리 낫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인체의 어떤 열 같은 걸 막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인 것인데, 지난 200년 동안에 의학이 발전하고 위생이 개선되고 식량 공급이 증가되게 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공중보건 자체가 크게 향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일을 덜하게 됐어. 그래서 체온도 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19세기의 가정은 난방이 불규칙하고 냉방은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었어. 근데 요즘에는 중앙 난방이 잘 돼 있고 에어컨도 널리 보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몸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이 향상성,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덜 쓰다 보니까 체온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소견이 있는 겁니다. 생리학적으로 우리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집안의 온도, 미생물과의 접촉,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생리적으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건 또 신기하네요. 이제 물론 10년마다 0.05도씩 떨어지는 거니까 체감되는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인류가 끊임없이 진화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다 보니까 신기한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들어서 날씨가 참 덥잖아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온도 또 떨어질 것 같아. 기온 자체가 덥다 보니까. 그죠?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상식입니다. 신작 슈퍼맨 영화가 가져온 예상외의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 7월달에 개봉한 슈퍼맨 영화 있죠? 그거가 개봉하면서 의외의 사회현상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건데 뭘까?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나? 뭔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The Guardian, 가디언지입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슈퍼맨 영화 속 강아지가 반려동물 입양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슈퍼맨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슈퍼맨 클라크 켄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개를 키우거든요. 슈퍼독. 예. 이게 영화에선 처음 등장한 건데 코믹스에선 원래 있었던 개념이래요. 슈퍼독이. 어쨌든 요 강아지가 영화에 등장하면서
미국 내의 강아지 입양의 수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프즈라고 하는 강아지 훈련 앱에 따르면요, 7월 11일 주말 미국 극장에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이 개봉한 이후 구글 사용자들이 내 근처 강아지 입양하기 라고 하는 검색량이 증가했다. 몇 퍼센트? 513% 증가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아지 관련된 앱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내 근처에 있는 구조견 입양하기 라고 하는 검색량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슈퍼맨 영화에 나오는 슈나우저 종에 대한 입양률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29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강아지 때문에 실제 강아지의 입양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영화의 붐은 금세 가라앉을 것이고 개는 계속 키우게 되는 생명체인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일단은 있습니다만서도 구조견을 입양하는 수치도 증가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네요. 일단은 이 제임스 건 감독이 실제로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가 엄청나게 지랄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맨 영화를 찍은 감독님이란 말이에요. 감독님이 야, 내 개한테 만약에 슈퍼파워가 있었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었대. 그래서 슈퍼맨 영화에 나오는 그 개가 엄청 깝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키우는 개의 모습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길을 잃은 반려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간다는 건 아주 뜻깊은 일이다 보니까 부디 영화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선순환이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긴 드는 상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신박한 상식, 기괴한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상식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